1페이지 볼게요. 101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강의 노트. 자, 화폐의 시간 가치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잠깐만 거꾸로 돌아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쭉 앞쪽으로 가시면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니까 맨 위에 부동산 투자론 있죠?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 있죠? 요거 찾아내야 됩니다. 요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건데,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한번 뽑아보고, 그다음 B라는 상가라든가 C라는 임대주택 뽑아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에 대해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BC도. 어쨌거나 A라는 원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 자, 이 5칸, 5층으로 돼 있고 4칸 돼 있는데,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약속할게요. 지분 투자액 줄여서요, 지분해 줄게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이다. 줄여서요, 저당해 줄게요. 그러면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이게 총 8억에 나온 부동산이랍니다. 그럼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자.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간 돈 얼마예요?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내 손에 들어온 거냐? 그건 아니죠. 경비도 다 빼야 되고, 행여나 여기 빌린 돈이 있다면 매일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라고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자, 물론 요것도 대충 예상하면 안 되고,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상한 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확률로 평균을 내야 됩니다. 대충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걸 처분하게 되면 한 13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치자.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 중개 수수료 이거 나가야 되고, 행여나 못 갚을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세 이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셋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결정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렇고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얼마 나온다면 이걸요, 투자 가치 이렇게 합니다. 투자 가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요걸 하려면 이게 이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근데 요걸 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는 할인하는 방법,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자, 할인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할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알아야 되겠죠? 요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할인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다시 저 뒤쪽으로 갈게요. 가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01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화폐의 시간가치 있죠?
우리 교재에는 330페이지 있을 겁니다. 330페이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억을 줄 게 있는데 자, 아주 신용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드릴까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지금 당장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이걸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1,000만 원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이걸 지금 당장 받아서 예치할 것인가 아니면 1년 후에 1억 1,000만 원 받을 건가 고민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1억과 미래 시점 1억 1,000만 원은 가치가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요 화폐의 시간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지금부터 자, 이런 이자를 한번 이제 붙여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자 어떤 수익률을 좀 붙여 나가는 거. 자, 여기서 100원을 예금했을 때 얼마 예금했다고요? 100원을 예금했는데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100원을 묻어놓고 미국 갔다 돌아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이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붙여주면 복잡스러우니까 1년에 한 번씩 붙여주겠답니다. 그리고 1년에 이자율은요 10%씩 붙여주겠답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1년 지나면 이 금액에 10% 이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그러니까 10%니까 10원에 이자가 붙어서 110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얼마라고요? 110원. 그 다음에 2년 후에는요 요 금액에 또 10% 붙겠죠. 그러니까 11원이 붙는 겁니다. 요 11원은 애초에 100원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10원에 대한 이자 있죠. 1원. 요것도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걸요 복리해 줍니다. 이자에 또다시 이자를 붙여나가는 이러한 방식을요 복리다. 어쨌거나 2년 후에는 여기다 11원 붙으니까 121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의 10%니까 12.1원이죠. 그래서 얼마 받아요? 133.1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게 이제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쭉 붙여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리 형태로 붙여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그리고, 자, 이 할증된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미래가치 이렇게 할게요. 미래가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있죠. 그럼 이거를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걸요 할인한다 이겁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한다.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시점의 가치다. 자, 그러면 요거를 줄여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현가. 그다음에 얘는요 자, 미래 가치를 줄여서요 올해자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자, 이 3번 계산하는 거는 뭐 할만하죠? 금방 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100번 동안 이자를 붙이려고 하니까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제가 이렇게 그릴 건데 이렇게 박스를 두 개를 딱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 왼쪽에 있는 박스는 저 위에 있는 그 그림의 위쪽에 있는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요 그 그림의 아래에 있는 박스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오른쪽 페이지 있죠. 여기다 활용해서 그리 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자,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133.1원 아닙니까? 이거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이제 이런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자, 이런 식으로 현금이 한 번 발생한 거 이걸요 일시불 해줄게요. 현금이 1회 발생하는 걸요 일시불. 아니면 한 번 얘기하는 돈 다 뭐라고요? 일시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100원에다가 100원이 일시불 아닙니까? 100원에다가 어디 갔어요? 일시불에 100원이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내가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수라는 공식 있죠? 이걸 딱 곱하게 되면 이자가 다 붙어 있는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 공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공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다시 볼게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때는 100원에다가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 플러스 10% 하면 0.1이죠? 0.1에 이자를 몇 번 계산해요? 3번 계산하죠? 그러니까 3제곱 해주면 곧바로 얼마 나온다고요? 133.1원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몇 제곱하면 돼요? 100번 계산하죠? 100제곱 해주면 됩니다. 요 공식을 일시불에 뭐라고요? 내가계수 해주는 겁니다. 일시불에 뭐라고요? 내가계수. 그래서 요 정도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을 예금했는데 10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때는 1억 곱하기 요 공식 있죠? 요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공식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1년, 2년, 3년, 4년. 다시. 자, 3년으로 할게요. 3년으로. 이렇게 1년, 2년, 3년인데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돼요?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돼요? 100원을 예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를 예치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경우는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라는 금액을 예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133.1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저것분의 1한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분의 1한 거, 요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표현합니다. 일시불의 무슨 계수라고요? 현재가치 계수.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을 예금했는데 5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럼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자, 10년 후에 3억이 되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3억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되셨죠? 그래서 자, 요런 공식을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 다음에 이런 공식을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좀 응용을 해볼게요. 뭘 한다고요? 응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용 좀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복잡한 것 같은데, 거기다 또 뭘 응용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정년퇴직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뭘 불입한다고요?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기 적금 불입액이 30원씩이랍니다. 매년 말에 30원씩 불입한다는데 근데 왜 매년 말입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공식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공식을 매년 초에 할 수도 있는데 매년 말에 불입한다 과정에서 공식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말에 30원씩 불입했을 때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얘는 한 번 한 거죠?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예금을 계속 매년 말에 한 거죠?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하나하나. 얘는, 자, 몇 년 치자가 붙어요? 1년, 2년, 3년 치자 붙죠? 똑같이 얘가 1년, 2년, 3년치 붙이세요. 이렇게 요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얘는 몇 년 치자 붙어요? 얘는 1년, 2년 치자 붙겠죠? 이렇게. 요 공식 2년 치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2제곱. 그리고 요거 30원 몇 년 치자 붙어요? 1년 치자 붙겠네요. 그 다음에 요 30원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3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복잡한데 이거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 지금부터 자, 어떤 현금이
자, 이 매액이 반복해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 그러니까 30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 합니까? 이때 현금이, 매액이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를요,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어떤 금이라고요? 연금. 그러니까 30원을 우리는 연금이라는 표현 쓸게요. 뭐라고요? 연금. 그러니까 30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상당히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아시면 돼요. 이 공식 몰라도 계산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공식 몰라도 돼요. 요 공식만 알아도 다 풀립니다. 계산하면 다 다니까 어느 경우에 써먹냐 아시면 됩니다. 연금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있죠. 그러니까 적금을 이만큼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이때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요, 적금 찾을 돈을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뭘 할 때요? 적금 찾을 돈.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이랍니다. 근데 매액이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몰라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찾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적금 찾을 돈은 아는데 불입액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기다가 이자를 다 붙인 게 800원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때는 800원에다가, 자, 8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요것분의 1한 걸요, 감채기금계수라는 겁니다. 무슨 계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이렇게요, 적금 찾을 돈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적금 찾을 돈. 얘는요, 매기 적금 불입액. 매기요, 적금 불입액. 그러니까 왜 감채기금계수냐면 회사는 사채 같은 거 발행할 거 아닙니까? 회사채. 요때 나중에 사채돈 갚으려면 돈 좀 모아놓고 있어야 되죠. 그죠? 요만큼 모아놓으려면 어느 정도씩 매기, 자, 빼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갚으려면 매기 돈을 옆에다가 충당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채를 나중에 감액하려면, 사채를 감소시키려면 매기 빼놓고 있을 금액을 계산한다 해서 감채기금계수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얘는요, 적금 찾을 돈, 얘는요, 적금 불입액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놈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요거를 뒤집어 놓은 게 이겁니다.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예요.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겁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요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요것분의 1한 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요겁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내가계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두 놈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두 놈. 어떤 사람은 제발 이 두 놈만이라도 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이것만 남겨놓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어떤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40원씩. 자, 근데 이 사람이 장사 좀 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려면 목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일시불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을 빼낸 거죠. 그럼 이건 하나하나 받을 돈 하나씩 다 빼내면 되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빼내고 앉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요, 연금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자, 여기에는 자, 이걸 먼저 할게요. 자, 퇴직금을 이렇게 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주면서 이자를 안 준답니다. 그럼 당장 달라고 하겠죠? 달라고 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빼내면 되는데 어느 세월에 빼내고 앉았습니까? 이런 경우에서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약간 굉장히 어렵게 나온 공식입니다. 자, 유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스러우니까 우리는 공식 잡고 집착하지 마세요. 공식 몰라도 다 풀립니다. 몰라도 다 풀려요. 자, 그러면
40원이 연금이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40원 곱하기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라는 공식을 딱 곱하면 됩니다. 현재 가치라는 공식 있죠. 딱 곱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보기에서 주어집니다. 밑에 보기에서 연금의 현가 계수는 얼마,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얼마 이렇게 쭉 주어지면서 찾아서 집어넣는 거. 이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식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어떤 사람이 정년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연금의 형태. 그러면 여기서는 뭘 몰라요? 자, 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돈 모르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일시불로 받을 돈은 아는데 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낸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900원에다가 이때는요 900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분의 1한 거, 요거 분의 1한 거를요 저당 상수 해줍니다. 저당 뭐라고요? 상수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다. 자, 왜 이거 저당 상수냐면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10년 동안 얼마씩이라고요? 30만 원씩 원금이자 합쳐서 똑같이 갚으랍니다. 그때는요, 그때 써먹을 때 뭐라고요?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이것분의 1한 거.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관계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거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억을 예금했을 때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1억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 3년 후에 3억이 되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3억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 다음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 그 다음에 3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3억 곱하기 뭐라고요? 감채기금 계수. 그 다음에 자,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인가? 그러면 이때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은행에서 10억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얼마냐? 그때는요 그 10억 곱하기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박스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박스가 할만하죠? 할만하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요 교재에는 문제가 아예 없더라고요. 뭐 문제가 없고 이따가 제가 나눠드릴 문제이죠. 거기서 풀 겁니다. 풀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다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박스가 자꾸 머릿속에 보시면서 문제들 풀고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하면 되니까 요거 지워도 되죠? 열심히 써놓은 거니까 지울게요. 그래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103페이지 잠깐 강의 노트 우리 103페이지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문제가 한 문제인가 있긴 한데 자, 103페이지에 길잡이 지문 맨 위에 볼게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이다. 자, 볼게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을 산정할 경우는 뭘 사용한다고요? 저당상수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고요? 저당상.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자, 무조건 현금이 1회 발생하는 거 아니면 한 번 얘기하는 돈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일시불 개념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현재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게 매년 10%씩 가치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 이런 식으로 10년 후에는 이럴 경우에도 매년 몇 프로씩 올라간다고요? 10%씩 올라간다겠죠? 그럼 이때는 얼마냐? 이때는 5억 곱하기 일시불의 내각에서 요거 사용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4번은 매우 조심할게. 얘는 어떤 정년 퇴직자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의 형태로 매달 받는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매달 연금으로 받는데 요걸 받자마자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한 겁니다. 받자마자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요거는요, 연금의 내각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적금 찾을 돈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4번에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일정 기간 계속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는 뭘 사용한다고요? 연금의 내각에서 사용합니다. 미래가치계수. 그 다음에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하여. 자, 여기 볼게요. 자, 3억짜리 적금에, 3억이 있으려면 3억짜리 적금에 가입해야 되죠? 3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그때는 뭘 사용을 하고요? 감채기금계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에 뭘 곱하여?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게 있답니다. 자, 임대료가 5년 동안에 50만 원씩 들어올 게 있답니다. 이렇게 50만 원씩.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사용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지금 시점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자,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되죠? 맞아요? 맞는데 연금의 현가계수는,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저당상수 역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어려운 지문도 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할만하죠? 어째 좀 이상하네요. 이제 표정들이 어떻게 이상하네. 자, 자, 그래서 몇 번이고 이제 지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문제 풀다가 이제 계속 숙달이 될 겁니다. 선생님과 그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볼게요.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좀 비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칠판이 너무 조잡한 건 아니지만 많이 써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졸리는데 더 졸립니다. 요거 딱 지우고 났더니 아주 머리가 상쾌해요, 안 상쾌해? 아, 상쾌하죠?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지우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올게요. 10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고, 요거 하기 전에,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요 놈과 요 놈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름을. 자, 얘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업의 현금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의 현금수지 혹은요 줄여서 그냥 영업수지 해줄게요. 영업수지다. 그리고 얘는 저 5억이 내 손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근데 7억이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이걸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누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지 아주 신기하게 붙여놨네요. 지분요
복귀액이다. 이놈의 성격을 볼게요. 성격. 얘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소득 이득이다 입니다. 소득 이득. 근데 자 얘는요 자 5억이 나갔는데 나중에 7억 들어왔죠. 왜 이렇게 더 많이 들어왔냐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일종의 시세 차익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시세 차이. 요거는 자기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니라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 7억에서 5억 뺀 거를요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이득. 이렇게 성격 자체가 얘는요 불로소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어쨌거나 얘가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 A라는 원룸을 1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하니까 한 칸당 연간 임대료가 500만 원이라면 거기다 20칸이니까 500만 원 곱하기 20칸 해준 거 있죠? 요걸요 가능 조소득이다. 가능이라는 게 이 정도는 최대한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다못해 임대하고 이사하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자 이사 날짜 같은 거 안 맞으면 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지역 임대 상황을 가정했을 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빈방을 좀 감안해 줘야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빈방, 공실 좀 감안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봄 되면 다 드릴게요 하면서 자 기다리다가 결국은 보증금 다 까먹을 수 있죠. 근데 막상 이제 봄 되니까 뭐 부도 같은 걸 하는 바람에 일거리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임대료 달라면 줄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네요. 근데 돈도 뜯기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요 못 받을지 모르는 돈도 좀 감안해 줘야 됩니다. 이걸요 불량부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 중에 못 받을지 모르는 돈, 요것도 좀 감안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자, 기업들도 장사하다 보면은 이 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행여나 이 외상값 같은 거 못 받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외상을 사간 사람이 돈 안 갚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연쇄 부도 때문에 그 상대방 물건 외상으로 사간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지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못 갚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못 받는 돈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수입도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층층마다 자판기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차 있는 사람들은 주차료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거는요 주된 소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타 소득이다 해서 이것도 받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유효조소득 이렇게 합니다. 유효조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말이 소득이지 뭐 사실상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소득이라는 것은 경비를 좀 빼야 소득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갈비집 운영하는데 한 달 동안에 갈비 팔은 돈이 4억이랍니다. 근데 이게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게 한 달 동안에 갈비 구입한 가격이 10억이랍니다. 그러면 맨날 손해보고 있는데 4억을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말은 소득이지만 실제는요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각종 경비를 좀 빼내야 됩니다. 각종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좀 빼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요 자, 뭐냐면 각종 저런 거 운영하다 보면은 종업원들 급여라든가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보험료 이런 거 있죠. 다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겠죠. 이런 걸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종 관리비 등등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등등등 요거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순하면요 이 경비를 뺀 거를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종 경비를 빼낸 거를요 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순 영업소득에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요 3억을 빌렸겠다. 그럼 매년 갚을 돈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매기 갚을 원금도 있겠지만 이자도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자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를 다음 주에 저당 지불액 아니면요 연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요 부채를 서비스 받았으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 혹은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항상 주의할 것은 세전 하면은 항상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세금이라고요?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아직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세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좀 빼줘야 됩니다. 이거를요, 일종의 다, 임대사업이라든가 각종, 자, 사업 같은 거는 영업활동이 전부 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라 영업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 싸잡아서 다 임대소득이라든가 각종 장사에서 버는 소득 같은 걸 다 뭐라고요? 영업소득세입니다. 싸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뭐냐면, 자,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합니다. 세금까지 뺀 현금 수지다. 이렇게. 혹은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걸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데, 일단은,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영업 경비 쪽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자, 영업 경비는 각종 관리비 같은 거 있죠? 요거 다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근데 세금 중에 소득세는 여기서 빼냅니다. 어디서 뺀다고요? 여기. 근데 재산세 같은 거는 다 어디서 빼내요?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재산세는 다 어디로요? 영업 경비. 왜냐하면 재산세는 소득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다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근데 소득세는 그게 아닙니다. 소득세는 잡으세요. 소득이 이렇게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이 작은 자들은 세금 조금 내야 되죠? 소득이 없는 자들은요,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아직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느닷없이 소득세를 빼면 안 돼요. 얘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율을 적용해서 그 세법을 적용해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소득세는 영업경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빼낸다. 맨 끝에서 어떻게 빼낸다고요? 별도로 빼낸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자, 여기는 순전히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거 있죠? 요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현금 나가고 뭐라고요? 현금 들어온 거. 요것만 계산하는데, 자, 이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라든가 세법에서 우리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기 세금 계산할 때 아니면 회계에서 일정액씩 비용으로 떨궈주는 건데, 요거는 실제 현금 나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업경비로 포함시키면 안 돼요. 다만 얘는 나중에 기업회계라든가 세법에서는 세금 계산할 때는 얘 써먹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업경비에는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또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알아볼게요. 얘는, 자, 그 8억짜리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5년 후에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그걸요, 매도 가격이라 할게요. 매도 가격.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를 얘기합니다. 이건 파는 과정에서의 나가는 경비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게 아닙니다.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아니면요 거래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공증비용, 화해비용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걸요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 이걸 매도 경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항상 순 매도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순하면요 경비를 빼는 거라고 했죠. 이걸요 순 매도액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자, 뭘 빼주냐면, 자, 저 3억을 빌렸는데, 자,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면 못 갚은 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요 그냥 잔금해주면 되는데, 줄여서 이건 쓸데없이 그냥 미상환한, 아직 상환하지 않은 은행에서 빌린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자, 세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합니다. 세전 지분 복귀. 아니 여기 또 세금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득세가. 그죠? 소득세는 크게 이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분류해서 과세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세는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으면 소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요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양도세 이런 걸 전부 다 자본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싸잡아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이득세. 자, 그러니까 이건 양도세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자, 요거 해마다 물어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를 먼저 볼게요. 얘는 이제 자 이렇게 가유순 전후 가유순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볼게요. 자, 가유순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얘는 한 칸 띈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자 경비 빼고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 부분도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공부는 안 하고 뭐만 치고 있다고요? 기타만 치고 있네. 공부는 안 하고 하니까 빼야 되죠? 기타만 치고 있으니까 걔는 좀 더 해줘야 되겠네요. 재미없나요? 공부는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있는 거 그런 사람 있어요? 배짱이 같은 사람? 있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쨌거나 알아서 해결하시고 공부는 안 하고 뭐만 치고 있다고요? 기타만 치고 있고 그리고 요 밑에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순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매순 전후다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자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되겠네요. 매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알 수 있나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설거지 하다가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세탁할 때도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쉬는 시간에는요 공부는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앉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최근 10년 동안에, 이걸 알아서 어떻게 하시고, 암기하시고, 자, 최근 10년 동안에 이 영업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거가 이제, 한 3번을 물어봤는데, 요거는 사실상 우리들이 해야 될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세무사들이 해야 될 영역인데, 자,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세법이 규모가 이 정도라면, 거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요거,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물어봐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자꾸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 부동산 학이라는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학문이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뭐냐면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쪽 있죠? 이런 쪽에서 강의하던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세법이라든가 이런 거 전공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지들이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꾸 그런 걸 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학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세무조정입니다. 뭐라고요? 세무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를 여기 이쪽으로 올게요. 저 본다면 어쨌거나 영업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다면 나는 요번에 기필코 다시 할게요. 기필코 요번에 수석해갖고 자 실추된 가문의 영광을 찾겠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요거 잘 정리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나는 그냥 한 80점 정도 한 70점 정도만 맞고서 간단히 합격하겠다. 그러면 몰라 됩니다. 몰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거는 뭐 틀리라고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다가 오히려 다른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이런 걸 아예 포기하는 게 오히려 다른 걸 더 맞출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됩니다.
합격하는 게 목표지 뭘 이거 자세히 공부해갖고 뭐 무슨 세금 계산할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어디서부터 출발해 상관없는데 얘는 이제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 볼게요.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서 세무 조정하는 겁니다. 세무 조정하는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요때 자, 거기 보니까 우리 간혹 가다 보면 건물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 하려고 대수선이죠. 요거 하려고 현금을 빼놓을 수 있어 없어요? 나중에 이거 쓰려고 빼놓을 수 있죠. 나간 걸로. 그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5년이 지나면 그 돈이 다시 건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 건물을 대수선이 뭐예요? 지붕이라든가 기둥, 지붕 틀 같은 거 있잖아요. 내력벽 이런 거를 뭐 손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나중에 5년 있다가 다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만약에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했다면 세법에서는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걸요 뭔가를 대체하기 위한 충당금이다 해서 싸잡아서 이걸 대체 충당금 해줍니다. 수선 충당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행여나 뺀 걸로 계산했다면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얘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뭘로 인정해 준다고요?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저기 부채 서비스액 중에 은행에다 지불한 돈 중에 원금 나간 거 있죠?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데 이자 나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과세소득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부과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복잡한 논리입니다. 복잡한 논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나는 굳이 이것도 맞춰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자, 순대 먹고, 뭘 먹고라고요? 순대 먹고, 감이 4배? 이렇게. 순대 먹고, 감이 뭐라고요? 4배. 이렇게. 그러니까, 순대 먹고니까 얘는 더해줘야 되죠. 순대 먹고 그 다음에 감이 4배 했으니까 얘는 빼줘야 되죠. 순대 먹고 감이 어떻다고요? 4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조금 이따 계산할 겁니다. 계산할 거니까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4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잠깐만요. 우리 요 책을 한번 볼게요. 책에 자, 35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자, 15번 정도도 한번 예전에 푸는 건데,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조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자, 볼게요. 유효 조소득은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뭐 임대료라든가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을 영업의 소득 이런 표현도 씁니다. 주된 영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영업의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줄에 임대료 수입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료 수입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영업의 수입 요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영업의 수입. 요 두 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나머지는 첫 번째 줄에 영업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도 여기서 빼는 거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영업경비는요 여기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할 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영업경비로.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고, 2개만 있으면 됩니다.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걸 기초로 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저 나눠드린 거죠. 요거 할 거니까. 자, 그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